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실 분 누구신가 이분이?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정상근. 근데 왜 상근인데 비상근이에요? 가끔씩. 네, 그래도 월수금에는 네, 상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뭐 그에 응답을 해요. 아, 남의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다음서부터 결근 못 나오게. 자, 신미애님, 봉도사님 뒤쪽 포스터 멋있어요. 땡큐.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공개 방송 포스터입니다. 자, 샵 1035 문자나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신청하시면 개별 연락드리고요. 지금 이제 다 찼어요. 딱 두 석 남았습니다. 마케팅 기법. 네. 근데 진짜 두 석 남았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근데 이제 앞에 신청한 분들이 또 취소할 수도 있어요. 계속 두 석이 남는 거야. 두 석. 아, 매일매일 두 석만. 네, 매일매일 두 석.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러다가 느긋하게 신청 안 하시면 다음 주거든요. 네. 그럼 못 와요.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진짜 다음 두 석이 주나? 남아 있는지. 다음 주에요? 다음 주 같은데요? 이번 주 아니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광고를 했지 우리가? 아유, 자석도 없는데. 자, 뉴스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네.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네. 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어제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어요? 네, 방문했어요. 어허. 어제 들어갔습니다. 네,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은 네, 북한의 초청에 유엔이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북한 초청했어요? 네, 북한이 9월에 초청했다고. 예.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응답을 하면서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 2011년 10월에 그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의 방북 이후 유엔 고위급 인사의 방문은 6년 만에. 네, 이라고 하고요. 예. 이게 3박 4일 일정인데요. 그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면담을 하고 예. 그 북한에 파견된 유엔 관계자를 만나는 네, 그런 일정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 북한에 파견된 유엔 관계자가 있나 보죠? 네, 유엔 관계자도 있고요. 그 뭐 다른 국제 기구들 있잖아요.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뭐 이런 국제 대사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독일 대사관들도 있고. 많죠. 예. 네. 하여튼 근데 유엔 관계자들을 좀 만나고 그런 일정을 소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김해 네. 인제대학교 통일학과 박사과정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 거기 진희관 교수는 통일학부 교수니까 공식적으로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전 노동신문을 계속 봐요. 네. 그런데 그분이 북한 사정을 아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요. 아, 그 평양에 북한 주재 있는 대사관들이 네, 대사들이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평양 사정을 쫙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갈고 있는 북한 소식이 제일 정확한 소식이에요. 그걸 보면 네. 또 우리 교수님이 학생에게 쫙 네. 정리해서 날마다 보고를 해요. 근데 보통 언론들은 이 북한 정보를 탈북자들에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휴밋. 네. 그렇죠. 뭐 굉장히 오보가 많은 상황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사관들 통하면 정확하죠. 아무래도 그 현장에 있으니까요. 예. 네. 글은 못 써도 글은 잠깐 써도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네. 이제 이번 유엔 사무차장 방문한 걸 같이 찍은 사진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런 거 처음 알았죠. 네. 이런 걸 취재하려는 팔로우를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네. 걸 취재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이 펠트만 차장은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 북한이 최근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예. 15호를 발사를 해서 완성. 네, 또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공언을 한 상태여서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그 펠트만 차장은 그 한국 정부 당국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미국 행정부와도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또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이제 예.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그 방북에 앞서서 그 리바오둥 네, 외교부 예. 부부장을 만나서 네, 이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네, 이 얘기 그러니까 북한 핵 관련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은 낮겠죠. 예. 네. 그리고 유엔에서 네.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일체의 도발은 하지 말자. 휴전을 하자. 네, 그 결의를 했죠. 그리고 또 유엔에서 또 안보리 제재가 뭐 추가적으로 있을지 여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ICBM 문제 때문에.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극적 대화 분위기, 북미 간 대화가 열릴 것이다라고 전망한 사람이 있던데. 오히려 북한이 뭐 ICBM을 쐈지만 대화 분위기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험의 끝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할 게 네, 없죠. 이제. 북한이 딱
끝났다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무장이 완성이 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뭐 실험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끝을 분석을 하는 영어로 분들도 끝을 있고요. 영어로 end라 그러잖아요. 네. end는 end도 되지만 and도 되거든요. 아, 네네. 끝났다고 하면서 다시 대화가 된다. end.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얘기하고. 그냥 제 페이스대로 가려고요. 예. 페이스로 가세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좀 삐딱하게 앉아 계신데 상당히 건방져 보이시는데. 살쪄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밥값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네 이렇게 됐는데 그 유엔에서 그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곧 들어갈 거다. 중재를 맡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뭐 국제사회와 좀 다리를 놓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그 방북 논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구테우스 사무처장,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이요. 아, 사무차장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무차장 이름은 네 제프리 펠트먼입니다. 예, 제프리 펠트만. 근데 왜 이렇게 이름들을 어렵게 만들어? 그분들 입장에선 저희 이름이 어렵겠죠. 그래요? 네. 봉주로는 불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아, 네, 그건 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방문하는 길이 열리게 되면 대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진통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네, 오늘 완전 새벽이죠. 한 12시 넘어서 통과가 됐는데요. 어허. 그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490조 원보다 1,374억 8천만 원 감소한 428조 8,339억 원이라고 하고요. 어바웃 428조요. 네네. 근데 이 예산안에는 이 도로를 깔거나 이 건물을 짓는 SOC 예산,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확 늘고 복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었습니다. 아, 마지막 그 기수 조정할 때 누구 빼고 하면서 그랬던 네, 이른바 이제 쪽지 예산, 네, 쪽지 뭐 예산. 요새는 카통 예산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형님 예산. 네, 예, 네. 만사형통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만사형통 형님 예산. 포항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나중에 보니까 순실 예산. 네, 그랬었죠. 윤회 예산.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어쨌거나 뭐 의원들의 뭐 지역구 챙기기 예산들이 좀 예. 많이 늘어났던 마지막에 뭐 것 SOC 같고.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요구도 계속 있었고요. 네. 뭐 어쨌거나 뭐 예산안을 계속 반대하면서 뭐 자기 지역구 예산을 계속 챙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결국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죠. 표결에 불참을 했죠.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도 엄청나게 뭐 본인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뭐 나누다가 예. 아니 그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본회의를 연기를 시켰었거든요. 예. 본회의를 연기를 계속 시켰는데 자기들이 뭐 보이콧을 하기로 본회의 보이콧을 하기로 결정을 딱 해놓고 네, 본회의가 열리니까 왜 우리 없이 하느냐라고 몰려가서 항의를 하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좀 일관성 있어야지 항의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죠. 약간 좀 총극에 가까운 예. 행위죠.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막으려면 제대로 막든지 아니면 그 협의를 하면서 좀 조정을 하려면 조정을 하든지. 네, 도대체 완전- 입장이 뭐냐? 완전 사실 뭐 지도부의 뭐 지도력이 뭐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 게 이 예산안이 어제만 해도 예. 네, 뭐 새누리당, 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없어졌어. 아 그렇죠, 자유한국당이죠. 예. 이 3당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자기 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예산안을 미실야합이라고. 아니 네, 근데 의원들이 합의하면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유한국당 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무원 인상 문제, 네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임금 보존하는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무슨 활성 어쩌고저쩌고 해죠 그 명목이. 네, 그 예산들이 있었죠. 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유보라는 네. 입장을 갖고 갔기 때문에 유보했었는데 가서 의총서 결론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줘도. 네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방어할 건지 아니면 빠질 건지 분명히 입장을 취해야죠. 네, 뭐 정확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었다. 네, 어쨌건 이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의 이런 그 불참으로 인해서 예. 뭐 언론에서는 저 자유한국당이 불참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졌다. 만약에 참여를 해서 표결을 했으면은 그게 부결이 됐을 텐데. 오. 네, 뭐 그런 분석이 나오긴 했습니다. 부결이 되진 않지 않았을까요? 근데 국민의당하고 뭐 다른 의원, 다른 이제 예. 네 당에서
바른정당 그쪽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들어가서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으면은 그 세제 개편안은 부결이 됐을 거다 이렇게 분석이 법인세 나오더라고요. 인상. 네. 법인세 22%에서 25%를 올리는.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제한적으로 묶어놓긴 했는데. 기업이 77개 기업밖에 안 되더라고요. 3천억 이상이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사찰 지시 이러고도 우병우가 빠져나가나 봐야죠. 그러게요. 그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네, 이런 보도인데요. 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말 그 국정원 측에 정부 시책의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딱 시한을 열흘 줬대요. 네. 열흘 동안 그 감사하라고. 네, 열을 주고 이제 집중 사찰할 것을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때 상황을 돌아보면은 그 누리과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 누리과정 논란. 네, 그러니까 정부와 이제 교육감들 사이에 그렇죠. 그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누리과정 전액 다 지원하겠다라고 한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죠. 공약이었거든요. 네, 공약인데 그거를 은근슬쩍 지역 교육감들한테 떠넘겼고, 그렇죠. 네, 지역 교육감들은 돈이 날벼락을 없으니. 맞은 예. 셈이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시국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교육부가 이 교사들을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이 교육감들이 징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요게 맞아요. 그 전북 교육감도 그렇고 요게 몇 년도인가요? 그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사찰 지시한 게 2015년인가요? 16년이요. 지난해 3월 말입니다. 지난해 3월 말. 네네. 아, 그때 몇 개월 뒤면 이제 자기 운명에 기우는 걸 모르고 이렇게 인간들이 그 한치 앞을 못 못 봐요. 보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진보 교육감들의 뭐 정책에 반대를 하면 그냥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뒷조사를 시켜서 사찰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져온 국정원의 정보가 이랬다고 합니다. 예. 그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인사 발탁, 네,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네, 해당 교육감과 친분 있는 단체의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공개가 되기도 좀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뭐 결국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게 예를 들어 정규 출신 교육 그 교사에 네. 교육청 그 고용할 때 정식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네. 성향이 문제가 있다? 사상과 네. 사상의 자유. 네, 그거는 이제 헌법에 보장된 그렇죠.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은 뭐 어떻게 뭐 어떤 사례를 딱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이게 너무 범위가 가서 이상하잖아요.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뭐 너는 교육감을 친이냐 반이냐. 그렇죠. 네. 근데 교육청 직원한테 가가지고 뭐 교육감 지지하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지지를 하시겠죠. 뭐 어쨌건 뭐 그렇고요. 그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은 과학기술계 인사들까지 마구잡이로 뒤조사한 정황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고도 그 국조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우병우 기각시키는 사람들 이 진짜 영장 전담 판사들 매번 아주 우리 가족보다도 이름을 더 외웠어 이제. 예?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강영부영. 그건 이름도 잘 못 외워. 네, 강부영 판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네. 그 어쨌거나 이 과학기술계 인사들까지 뒷조사를 한 거는 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김대중 정권 장관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에 좌파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으로 일종의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그렇죠.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건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었던 건데 김명자 장관이었죠. 네네. 예.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고용부 바리케이트 피의자 신분 수사 착수 이게 뭐예요? 네, 그 파리바게뜨. 바리케이트. 네, 바리케이트를 시정하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고용노동부가 이제 파리바게트에 예. 칼을 빼든 건데요. 그 5일이 불법 파견 시정 기한이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트에. 근데 이 기한을 파리바게트가 넘겼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를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는 한편 네,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파리바게트는 앞서 4일에 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그 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시간을 줬고 또 자꾸 이제 파리바게트가 합작사를 통해서 고용을 하려고 이게 약간 좀 꼼수라고 할까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파리바게트는 뭐 지금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끝으로
정상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잘 가세요. 잘 저는 있어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수요일마다 오는 시간 3변시대. 자, 법조인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법조 뉴스를 들여다보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화개장터. 네, 백제 출신 박지훈입니다. 예. 아, 백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예. 대구 출신. 아, 출신은 백제 아니잖아. 뭐 출신만 출신 그런 거고 되고. 마음은 예. 다 글로 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출신이에요. 예. 마음 출신. 서동이에요. 제가- 서동요 이제는. 제가 대구에서 백제로 넘어오는 과정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급격히 넘어왔어요. 근데 급격히. 무척 오래된 줄 알았더니 최근이더만. 아, 급격히 넘어왔다니까. 그 얘기 듣고 백발 제가 넘었어요. 뭐 참고로 뭐 원하신다면 제가 뭐 아니, 그래서 과거의 예. 누구야 저 박지훈. 박지훈 변호사의 발언들을 제가 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급격히 넘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럼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도대체 뭐야?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발언들. 저는 뭐 정치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닐 뿐더러 예.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많이 넘어왔어요. 그 사람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번 국정농단 와중에 넘어왔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오.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TK 쪽에서도 많이 이게 이제 나라냐 그러면서 난 날았다 그러고. 날았다. 그래서 저쪽 이쪽으로 날았다 이래 돼버렸습니다. 급격하게. 네. 예. 자 김정희님 팟캐스트로 듣다가 처음으로 본방 사수해요. 개콘보다 더 우스운 한국 정치 언제쯤 국민 기대에 부응할까요? 봉도사님 국회 재입성하지 마시고 방송으로 국민의 정치 감각 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쩜 제 마음이 이렇게 아주 어제 그 뉴스에 따라서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을까? 뉴스에서는 뭐 정치인 복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막 박수를 치고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좋아갖고. 자 김기옥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저번 주는 머리가 겸손하더니 오늘은 거만해 주셨네. 크크 방송하셨나 아침에 저번 주에 미사일 때문에 예. 그 방송이 취소됐고요. 취소가 됐고. 오늘은 2개 하고 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님 네. 검찰 출석하면서 9시 56분 검찰 조사에 성실임해서 저희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분은 법조인은 아니죠. 네. 이분은 검찰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 전에는 제가 할 거의 거 없죠. 없을걸요. 경제통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었지 아하. 제대로 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아하. 같고 제대로 들어가셨나? 네, 이번에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처음. 왜냐하면 이 11월달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뭐 청와대 상납됐다가 나오면서 예. 쓱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최경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이현수 기조실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줬는데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혼자 준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예. 이병기 원장은 아유 이현수 실장은 저 배달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문서에도 있네요 이름이. 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오호. 그래서 검찰이 나와라 그 어허. 얘기를 하니까 최경환이 처음에 그랬죠.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건 빼고 최경환 의원까지 가고 다른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이제 사실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갈 데가 없죠. 아. 그런 상황에 사실 어제 저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제였잖아요. 예. 어제였는데 그 예산안 그 본회의 표결에 지도부에서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지도부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증거 관계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여론도 등을 돌렸고 아하. 거기서 더 심한 거 본인의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연 소멸 중 소멸주의다. 검찰이 자연 소멸 시키고 있다고. 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둘이 친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송환종 1억. 둘 다 1억 가지고. 네, 그래서 김태현 빵 터졌어. 하여튼 모든 여건.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탄국회도 안 한다 그러고. 예.
거기다 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8일까지니까 그렇죠. 버텨봐야 의미도 없고. 예.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조사가 최경환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아는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사실은 조사 받는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변호사도 받기 전에 힘들지만 헬스케졌다며요. 근데 많이 헬쑥해졌고 박지원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가 더 헬스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특활비 예산 증액을 부탁을 하면서 1억을 갖다 주면서 그 특활비에서 빼서 1억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증거는 지금 확실해요. 이병기, 이현수, 부하 직원까지 예. 모두 빼고 받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특가법 그렇죠. 적용되면 10년 예, 이상입니다. 특가법상에. 저는 이 사건 오늘 최경환 의원은 새벽 정도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어. 사실 뭐 얼굴이 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보내줬다가는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혐의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영장은 사전적 영장을 내는 것보다는 긴급 체포를 통해서 새벽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요? 예. 저는 긴급 체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왜 누구죠? 저기 저 전병훈 의원 보좌관이 예. 그 출두해서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친 거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풀어줬잖아요. 네. 그 전례가 있으니까 검찰은 괜한 아니면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은 돌려보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부담스럽지 않게 체포 구속 뭐 동의안 상관없이 그냥 영장을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 구속영장의 단계로 가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이 법원의 흐름들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예전만큼 발부를 좀 안 해주는 추세로 그렇죠. 바뀐 건 예. 맞아요. 발부해줘도 풀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사안을 안 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전병헌 전 수석도 재청구의 형태로 갈 거고 LG 때문에. 예, 법원에서 기각될 땐 기각되더라도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아마 구속영장을 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실제 발부는 뭐 법원에서 손에 공을 넘기더라도요. 저기 최경환 의원이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백성호 변호사도 지적을 했듯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현역 배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들어갈 때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뒤엔 당이 있어. 이거거든요. 내 뒤엔 당이 있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을 몰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살고 나가더라도 제기할 수 있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막론하고 유죄 무죄 막론하고 끝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정권의 희생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억울하게 징역 산 사람. 그렇죠. 다 억울하게 돈에 관한 문제는 다 그래요. 그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 줘야 돼. 네. 그런데 최경환은 다르죠. 지금 일단 당 지도부가 등을 돌린 사람이고 예.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차도산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금 3주째 씁니다. 예. 최근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차도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은 본인을 지금 백업을 해줄 세력이 지금 전무하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초에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당 그 원내 사령탑을 장악하고 그 다음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를 들어서 밀리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최경환 의원의 백업 세력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현수 기조실장의 진술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유념 있게 본 진술은 뭐냐면 돈을 줬는데 어디서 줬습니까? 한강 고수부지도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청와대 경제부총리 담벼락에서. 청와대 담벼락도 아니고 집무실이죠. 집무실 가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밤에 줬습니다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한강 고수부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집무실에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저는 경제부총리 집무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집무실 가서 나 최경환 만나러 왔어. 그럼 들어보내도 안 됩니까? 되죠. 안 된다고요. 그럼 방문자 사전 기록이 약속 있죠. 그렇죠. 네. 방문자 기록이 다 있고 그 청사에는 곳곳에 CCTV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방문 앞까지 나름대로 경비치자고 완전히 돼 있고 지금 증거 다 나왔다. 그렇죠. 100%죠. 방면호법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지금 경제부총리 누구예요? 김동연 부총리잖아요. 누구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몇 년치 방문 기록들, CCTV 기록들 아마 다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수 기조실장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 진실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방문 기록들 검찰에 가지고 있을 거고 예. 반대로 이현수 기조실장이 전 기조를 거짓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어렵지 거예요. 않죠. 아 그렇죠. 아, 방문기록 봅시다. 봅시다. 없네. CCTV 봅시다. 그렇죠. 그런 아니 왔다 거짓말이에요. 갔어. 왔다 예. 갔는데도 그렇게 왔다 갔는데도 예를 들어갖고 예.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뭐 보좌관들이 계속 있어서 그렇죠. 같이. 예. 그래서 오. 그거를 진위를 밝히는 거는 그리 어려운 어렵지 일이 않아. 아닐 거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은 것이 만약에 입증이 돼가는 예. 단계라고 하면 아마 최경환 의원 측에서는 2단계 대가성 부인하고 아마 기소를 정치자금법으로 맞추는 정치자금법으로 전략을 하려고. 쓰겠죠. 그렇지. 항상 모든 정치를 그렇죠. 하듯이.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뇌물보다는 아마 정치자금법 형태로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싶어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대가성이 그러니까 대가성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게 날아갈 가능. 왜냐하면 대가성 입증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자금법이라고 해도 이 사안 자체는 큰 사안이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정치자금법으로 돌리는 게 희망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진술들이 정치자금법으로 돌리기 힘든 사안이에요. 완전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아니 그냥 국정원 특활비를 지금 그 당시에 막 깎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예산 날라가면 안 되니까 돈 갖다 주고 예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홀딩 시켜봐. 아, 그건 이걸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불법 지금 정치자금 보니까 어떻게 되지? 그게 아닌가 보네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진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경환 의원이 살아난 방법 딱 한 개예요. 배달 사고. 근데 배달성으로 이혼수가 두 명이 같이 그러니까 갔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이현수가 혼자 갔으면 아니 나는 받은 적 없어요. 예. 아니 뭐 이현수 혼자 와서 얘기만 하다 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같이 간 국정원- 사람까지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대비해갖고 같이 간단 자신들끼리 말이에요. 네. 보험을 들어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추가했던 그 집무실이라는 게 거의 카운터 퍼치고 그렇죠. 그 전에 나와 있는 진술들하고 이거하고 딱 결합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이 사건 조사 길지 않아요. 또 얘기를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아마 조사가 빨리 끝날 거예요. 예. 그리고 뇌물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공소장 기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장소가 또 애매해요. 예. 예전에 홍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승모가 여기 줬다 그러다가 주차장에 줬다 그러다가 장소가 헷갈리는데 이거는 예. 시간, 장소, 결제 시간 다 맡았고요. 사람 막 딱 둘이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부터 방법까지 뭐 100% 확실합니다. 이거 더 조사할 것도 없어요. 공소장 쓰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 이거는. 공소장이 뭐 아예 써져 있는 기고 뭐 정치자금법을 갈 가능성도 그거는 변호인의 전략인 거고 전략. 뇌물죄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자정 전에 끝납니다. 끝난다고 봐야 되고 그 만약 안 이후에 끝나면? 안 끝나면 제가 그거 모르죠. 그럼 제가 어떻게 책임져봐. 그래 끝나고 열람 조사 시간은 많이 길릴 수 예.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많이 낙담을 한다 그러면 정말 신병 확보 차원에서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돌려보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자정에는 안 끝나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좀 어제 그 최경환 다른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네. LIG 손보를 뭐 KB에서 인수하는데 어째 됐네 뭘 아직 언론 보도니까 그에 대해서 네. 진위 여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검찰이 그런 것들까지도 조사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사는 더 길어질 수 있죠. 시간은.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한 1억 갖고만 지금 그렇죠. 그 조사를 하지만 롯데도 있잖아요. 그 뒤에 참 사실-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작년에 롯데로 시작했어요. 롯데로. 그렇죠. 원래. 작년 롯데. 근데 그 얘기 나오다 스물스물 없어졌잖아요. 아시아투데이인가 어디에서 네. 실명으로 썼다가 50억 받았다 그렇죠. 어쩌다. 그 이제 그런 것들까지 오늘 아마 근데 예. 그 부분은 조사대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단서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신병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길게 된다면 그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길게 아니 된다면. 근데 일단은 그 별건 수사는 원래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하고 1억을 갖고 기소해서 구속이 되면 그때 이제 추가로 네, 추가로 조사해서 그렇게 하면 나오면 되지. 추가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게 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입증이 된다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 당선되니까 축하한다고 갖다 뭐 돈 준 경우 아 지금 있을 수 그게 있을 거고. 기사가 하나 떴거든요. 그래요? 당선 축하금이라는 기사가 떴는데 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대략 기업 2곳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기사상이에요. 저는 이거 기사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예. 게 아니라 기업 2곳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들을 통해서 100억을 모집했다. 한두 푼이 아니라 100억이에요. 야. 100억을 모집했는데 그걸 이제 현금화하기 쉽고 뭐 추적 어려운 무기명 채권 형태로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어허. 돈 세탁을 거쳐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 이제 돈 세탁을 해서 뭔가 넣어놓고 잘못되는 건데 그럼. 넣어놓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 왜 이게 드러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친박계 내부에 분란이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됐다라는 정황도 있고
이제 그 기사상으로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 기사상으로는 예. 그 외국계 기사에 은행의 따르면. 네 기사에 따르면 예. 외국계 은행의 임원도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게 언론 보도의 내용이에요. 왜 웃어요? 아니 재밌죠? 저는 이 얘기가 이게 사실 뭐 주간이 신문에 나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간지가 나고 주간지 저는 예. 이 주간지 못 봤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친박계 내분에 나누는데 분란이 생겼다. 예. 이 부분이 제가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 어이가 없어요. 아까 이 진위가 틀렸다. 아니, 기사가 뭐, 틀렸다는 게 못 아니고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친박도 아니에요. 아니, 분란 아니에요? 혹시 분란을 만든 거 아니야? 안 줘가지고. 그거 받았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으면 배지 달았지. 힘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거 받았으면 아니 그거 받아도 경선에 떨어진 사람 안 돼요. 그거 받았으면 경선 안 떨어진다니까요. 실세란 얘긴데. 어? 그거 나눌 수 있는 직위 정도 됐으면 그렇지. 비례대표지. 그냥 바로 꽂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거 받는 정도 사람이면 바로 비례대표 예. 좋지 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제가 왜 구체적이라 그러냐면 이걸 진두지휘한 게 친박계 핵심 둘. 아하. 숫자도 딱 떨어져요. 둘. 그리고 그다음에 정윤회 문건 나올 때 우리 십상시란 표현 썼잖아요. 예. 문고리 3방을 포함한 어허. 십상시. 십상시 중에 1인. 어? 그 3명이 모금 활동을 주도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예요. 야. 저는 그 이니셜 누군지는 안 나왔죠. 네, 누군지는 안 당연히.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촉은 그 촉은 기사가 왔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촉은 왔는데 네, 저는 근거가 느낌은.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하면 안 근데 되죠. 얘기가 무척 구체적이고 네. 정치권에서 도는 정도의 얘기로 저 정도면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박계에서 돈을 받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둘. 십상시 중에 한 명. 홍콩계 기업도 은행. 둘. 홍콩계 외국계 은행. 나누다가 분쟁. 나누다가 분쟁. 그거는 뭐 일상사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사실이면 이것도 엄청나게 커요. 아 롯데도 크고요. 왜 줬대요? 그렇죠. 홍콩계 은행에서요? 홍콩계 은행이 왜 줘요? 홍콩계 은행이 돈을 맡겨놨지. 세타 왔다고. 홍콩계 은행이 왜 당선 축하금을 그러니까요. 줘요? 맡겨둔 맡겨놨다. 것이죠. 예. 9675님 와 선변시대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풍성한 해석이 항상 자민하게 듣습니다.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60을 바라보는 아저씨가 진행해도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55분 40초 멘트아웃 이게 뭐야 변화가네. 아 이건 안 내구나. 4분 남았습니다.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MB 청와대 인사 첫 소환. MB 최측근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대외전략 나 자꾸만 외교 안 보라 그래. 대외전략비서관. 네. 그러니까 사실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이제 소환이 됐다는 건 다음 단계가 MB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김관진 이제 전 장관이 예. 이제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우리 편 사람을 좀 뽑아라. 그다음에 연좌 제기도 나오고 뭐 예. 호남 사람을 배제해라. 뭐 진보 인사 빼라.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 건너가는 연결고리가 예. 이제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18시간 조사를 받았죠. 예. 근데 이제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MB의 소년 책사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나이가 쉬운밖에 안 돼요. 오. 근데 2004년 서울시장할 때부터 그 당시에부터 이제 대외 안보 분야와 그럼 관련돼서 30대 중후반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년 책사. 오. 그래서 그렇게 길게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고 예. 그리고 저번 정권의 인수위 시절부터 뭐 사실 대외 안보 문제나 모든 문제를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 연결고리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뚫리면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예. 일단 어제 18시간을 조사받고 나오는데 김태호 비서관의 표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나빠 보였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나름이에요. 아니 무조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아니요. 그 무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정을 가지고 싸워. 표정이 그닥 제가 아까 이거 그냥 제 느낌만 얘기하는 거. 예. 그닥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김태호 비서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다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명박 전 게임 대통령. 끝이죠. 아니 게임 끝이라고 하긴 그런 게 김관진 전 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났잖아요. 예. 풀려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인관빈도 풀려났고. 인관비도 풀려나면서 범죄 혐의에 소명할 내용들이 많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된다는 예. 취지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입증이 제대로 안 됐으면 메뉴까지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그다음에 김태호 비서관 이 관련해서 좀 더 단단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얼굴이 저는 또 느끼기 나름인데 억지로 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반사. 19시간 18시간 조사받고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편안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관진, 임관빈이 나왔는 게 이명박 MB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진짜 수순대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김태호를 부른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소환식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김관진하고 임관빈이 만약 입을 계속 닫았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렇다면 어차피 좀 힘든 상황인데 김태호는 국방부하고 청와대하고 메시지 같은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비둘기 뭐 말합니까 중간에 예. 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비둘기한테 바로 불러서 비둘기가 막 혹시 압수수색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예. 그 얘기를 바탕으로 바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관빈, 김관진이 풀려났는 게 MB 대통령한테는 무조건 유리하다 보기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려났기 때문에 저는 김태호 비서관이 좀 전- 늦게 소환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는데 통상적으로. 네. 저는 박 변호사는 전혀 반대예요. 예. 저는 백 변호사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라인이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 이렇게 되는 거라고 존칭 빼고 합니다. 만약에 김관진 전 장관 예를 들면 추명호, 최윤수, 우병우에서 최윤수가 나갔으니까 우병우의 영장이 뭐 제도에 걸렸다라고 할 때 예. 그만해요? 네. 3부에 할게요. 네. 3부에 갑시다. 셀프로 막 3부. 끊어버리네. 아 여긴 다 보길래. 자, 3부.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하셔서.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바로 밑에 있는 분들. 그게 어디요? 바로 밑 그러니까. 바로 밑 바로 밑이 정도면 어디야?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가 누군지 몰라. 근데. 기본보다 모한 변호사입니다. 솔직히 말씀. 모한 변호사? 예, 저는 뭐 중간 기본보다 모한 변호사? 못한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변호사입니다. 자, 예. 고구려 대표는 백성문 변호사, 신랄 대표는 박지훈 변호사, 그다음 화개장터 김태훈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신데 바꿨어요, 아까- 둘이? 아, 그랬어요? 화개장터 됐어요. 귀신했어요? 저는 일관성 있어요. 김태훈 변호사님도 넘어오세요. 저는 일관성 있어요. 저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일관성은 살아요. 넘어오면 변호사 바뀌어야 돼.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 아, 거기 한 명 뽑으면 되지. 누가 합니까 이 역할을 누가 아니, 욕 이한석, 먹으면서 이한석. 야, 저게 이제 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준길 변호사 이런 분들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정준길 변호사는 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았고 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예. 내공이 여기보다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베리 마치. 자, 아까 어디까지 자체 중단에 얘기하죠? 자체 자체 중단. 중단. 셀프 중단. 우리 기억도 못해. 자, 5분 기다리시면 다시 시작합니다. 예. 어쨌든 어디까지 하던 거였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 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추명호, 최윤수. 최윤수, 우병우 요 라인이었잖아요. 예. 국정원 예. 비서모가. 그런데 중간에 최윤수가 최윤수가- 샥 영장이 기각되면서 어떻게 우병우까지 해야 되지? 칼이 못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때 반론이 뭐였냐면 무슨 소리야? 추명호에서 우병우를 직보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최윤수는 빠져 있었으니까 괜찮아라 이제 반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버는요. 김관진, 이명박 요 직보가 아닙니다. 이건 네. 검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검찰도 김태호 전 비서관이 조직 다 빼고 김태호가 중간에서 메신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이라고요. 확실히 네. 라인이.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정부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죄가 안 되는 것 같은 걸 이거잖아요. 그거 어찌 됐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을 확실히 뚫어내지 않는 이상 김태호 전 비서관 뚫기가 쉽지 않고 그게 못 뚫으면 MB까지 가기도 굉장히 척척 저는 조금 반대로 예. 요 문무일 총장의 얘기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낸다. 누가 봐도라도 올해 안에 수사 끝낼 수가 없어요. 그 끝낸다는 거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국정농 사건의 마지막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입니다. 경제가 막 어렵다. MB 전 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이 문무일 총장의 어떤 메시지가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만 해가지고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김태호를 불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김태호가 이 19시간 18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는 바로 이제 MB 대통령의 소환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뭐 연말이라든지 늦어도 연초에 예. 포털에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자, 생각이 이런 듭니다. 보도가 있어요.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우리 편 뽑으라는 MB 지시 인정했다는 보도 직후에 네. MB와
김태효가 휴대전화 문자 기록 그거 받았다는 네, 정보를 어제 확보했다. 네, 어제 이제 모 그 종편에 예. 뉴스 단독으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이제 조사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바레인인가로 출국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출국하기 청와대 직전. 그 청와대 청원에도 뭐 출국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청와대 청원 많이 가고 그랬었잖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김태효 비서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아하. 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정황이 있더라도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이 이제 뭐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혹시 이거랑 좀 관련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그 방송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무언가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야 이거 우리 이거 잘못된 만만치 거 아니야 않다. 만만치 않은데 아. 라면서 얘기한 게 있다면 뭔가 이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그렇죠. 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닐까가 이제 어제 뉴스에 그러니까 보도된 유명한 아직 종편이죠. 구체적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종편에서 뭐 태블릿 PC도 공개를 그냥 했었고 얘기하세요. 네. 태블릿이 나왔으면 뭘. JTBC인데 그 기자도 그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그림이 있는데 아니면 세부적이긴 있는데 조금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보도는. 아 이거 보도의 저건 핵심이에요. 잼만 탁 날려보거든요. 그래갖고 네. 이제 부인을 하면은 제대로 빵 그렇죠. 터뜨리고. 태블릿 때 딱 그랬잖아요. 예. 태블릿 똑같아요. 지금도 그 아니, 기자고 보도의 그 회사입니다. 기본축이에요. 그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취재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면요, 그 통신 기록 주고받은 것만 있지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 내용 안 핸드폰에서 압수수색해갖고 포렌식으로 살렸을 때만 내용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문자 메시지요? 예. 문자 메시지 나오죠. 예. 문자 메시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서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통화를 했다까지만 나오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간 통화를 했다가 나오지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 도감청 설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두 분은 MB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지금 같고. 당장은 지금 어렵다. 당장은. 네. 근데 이제 문무일 총장 얘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건데 두 개를 예외로 들었어요. 그게 이제 MB 문제,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거든요. 그 덩어리가 큽니다. 크죠.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검찰 입장에서 건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측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내놨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포토넷 한 번은 쓸 거예요. 서서 그냥 집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진짜 사법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영장을 칠 수도 있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은 쓰긴 쓸 건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직까지 숙성이 덜 됐다는 거죠. 연글지 그래서 않았어요. 시간은 좀 꼭지 걸릴 갔다 거예요.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네. 걸린다. 그런데 아마 이건 있을 거예요. 검찰도 그렇고 현 집권 청와대도 그렇고 예.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 평창올림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이 안 떠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과 적폐청산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 일면 헤드라인이 아 적폐청산 이 사건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안 뜨는 그렇죠. 거예요. 평창이. 그러니까 뭐죠? 일면 머리가 헤드가 저 평창 뭐 대박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론들이 야 평창 무슨 평창 이게 더 재밌는데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현 집권 세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거든요. 평창올림픽 떠야 내수가 삽니다. 예. 내수가 살아야 내년 지방선거가 유리해집니다. 예.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떠야 이 정부가 원하는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예. 이게 지금 안 뜨거든요. 아. 적폐청산에 밀려서. 연관은 없죠. 언론에서 볼 땐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관심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1월 연초까지 이걸 마무리 짓고 평창올림픽을 붐압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오늘 문무일 총장이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어떤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청와대 하명 기간이냐? 언제까지 갈 거야? 이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아하. 아마 현 집권 세력과의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저는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평창 전까지 그러니까 MB 구속 수사 12월에 끝내고 평창 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깜짝이야. 아니 그렇게 그런 부분 분명히 맞지만 문무일 총장의 뜻이 뭐 이거는 뭐 이제 그만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빨리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수사에 어떤 진척이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있다고 김태효 생각합니다. 비서관 들어가기 전에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유 들어가기 전에 조사할 거 다 아니, 얘기하죠. 아니, 왜 대충은.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박지원 변호사 생각이 정반대. 저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 계속 이게 표류하고 그냥 카더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까지. 정말 빼도 먹다 못하는 뭐가 빡 나와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텐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녹록치 않고 더뎌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인물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병우 또 어떻게 그렇죠. 할 거냐. 우병우도 녹록치 않은 인물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예외. 이명박 전 대통령 거는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걸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는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는 이 전 정권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 김관진이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 나온 상황이 그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 풀려 나오는 순간 이 수사는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속적 부심 풀려 난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혐의는 다 인정이 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죽어도 일정하고 증거도 다 확보됐고 그러니까 풀어줘. 이러면 얘가 다르죠. 근데 범죄 자체가 다툴 때가 참 많네요. 이러면서 내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입증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일단 신광열 부장 얘기는. 그러면 여기도 입증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결고리 중에 1번이 입증이 안 되는데 2번 불렀으니까 이제 다음에 그냥 3번 불러?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다 잘못하다 제대로 뒤통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신강렬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 네. 얘 구속적 부심 풀어준 거를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들이받았거든요. 그분이 성남에 있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좌천이에요. 그 얘기 잠깐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구속적 부심은 뭐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 신강렬 김동진 판사도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19년 만에 처음 봤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요즘에 영장 전담 판사가 얼마나 영장만 기각합니까? 거기 뚫기 또 하늘의 별 따기인데 거길 뚫어가지고 구속을 시켰더니 야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네가 틀린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거 갖고 칼럼도 썼어요. 제목이 어느 판사의 팀킬입니다. 팀킬.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을 그렇게 뒤집는 경우는 구속적 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뭐 그 사이에 안 하던 자백을 했다거나 사정 변경. 아니면 뭐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거나 구속이 불필요한 상황이 구속 적부심 때 생겨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풀어줬으니까 그건 잘못됐는데 하여튼 풀려났으니까 이제 참 수사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정치적 입장 표명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너무 정치 세력들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그런 메시지. 저는 굉장히 잘된 메시지라고 보고. 그걸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김동진 문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또 말씀을 드려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 3변 시대에서도 그 얘기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으나 이거는 받아야 되는 카드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정치적으로 저는 평양된 사람을 보진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 굳이 보수 진보 중에서 뭐 진보 쪽에 가까울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원을 완전히 진보적인 색채로 확 바꾸고 이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난 거죠. 하나는 이번에 대법관 인선, 그다음에 그 메시지들. 왜냐하면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메시지 굉장히 바람직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럼 법원 흔들지 마라. 그렇죠.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백성 변호사는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납득이 돼요. 저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신광호 부장 입장에서는 그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세력들의 대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비판을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정치권의 메시지가 대법원의 법원의 결정 비판한다. 다만 결정이니까 수용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비판만 있고 결정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대법원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흔들지 말라는 게 김동진 판사 딱 들이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동진 판사가 오늘 이제 다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어제죠. 그러니까 뭐라고 올렸냐면 구속적 부심에 대한 본인의 생각, 비판적인 생각 창의 유지하겠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법 판단으로 생각이니까. 하지만 대법원장을 소위 말해서 들이받은 건
그건 내가 잘못했고 후회한다라고 이제 글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 일단락에 된 것이고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수 일각에서 봤을 때 너무 코드 인사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 저는 최근에 일련의 어떤 대법관 인선이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정치권에 대한 일갈 이런 예. 거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은 조금 그래도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가지 그리고 시간이 예.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구속적 부심에 대한 생각은 백 변호사 저는 전혀 다르다. 그건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김태현 문제- 변호사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왔는데 블랙리스트 제주사 한다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냐. 그렇죠. 이 문제 제기하는 분 한 분 네. 계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하지 않는데 이때야말로 전 판사들이 모여갖고 판사 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격한 얘기를 하는 그렇죠. 판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때 이제 평판사들 회의가 생겼었죠. 예. 블랙리스트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대법원장이 바뀌는데도 그 부분 문제 제기를 했던 판사들만 있고 해결책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막 김동진 부장판사가 어쩌면 큰 마음 먹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법관끼리 서로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예. 어쩌면 이거는 근데 견해도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주위에. 다 물어봤고 그거를 또 글에 올렸어요. 자기가 아는 옆에 법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도 이해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신광열 수석부장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글쎄요, 뭐 김동진 부장 말 저는 한 번쯤은 뭐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돼요? 예, 해요. 하세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저도 석방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제가 영장을 기각시킨 적은 많지만 구속적 부심 풀려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변호사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알아요. 청구 그런데- 자체를 안 하죠 거의. 그런데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으나 그리고 김동진 부장판사에서 19년 동안 처음 봤을 수도 있으나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석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범죄를 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신광열 전 부장과 누구죠? 영장법원의 강부영 판사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겁니다. 신광열 전 부장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본 거냐면 이 사건은 무죄가 될 만한 사안이거나 만약에 유죄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석방될 사안이라 본 거죠. 죄 자체를. 그렇게 보고 풀어준 겁니다. 불구속 수사가 그렇죠. 재판의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그 재판 기록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광열 전 부장판사의 판단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1심, 2심, 3심 우리나라 3심 제도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된 게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가 그렇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성립과 양형에 대해서 강부영 판사하고 신광열 부장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소됐을 때 1심, 2심, 3심 얼마든지 유무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자.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광열 알겠습니다. 부장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지금 뭐 지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1심, 2심, 3심 결정 바뀔 수 있죠. 저도 알아요, 그거. 근데 지금 구속적 부심도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전담 판단이 틀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근데 법 그게 규정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한 보세요. 거야.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적 부심을 몇 % 정도 신청하는지 아세요? 한 7% 정도 신청합니다. 오. 100명 중에 7명이 구속적 부심 신청해요. 예. 그 중에 한 10%가 적부심으로 풀려 나옵니다. 15% 통계는 10에서 2015. 15%. 근데 그 정도 풀려 나오는 사람들이 예. 전부 다 사정 변경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내부 기준은 영장 전담 판사가 인정한 범죄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한 그 시점에 한 번. 구속적 부심 한번 더 판단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랑은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풀어줘야겠구나 해서 풀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든 게 구속적 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거 맞아요. 1심 법원 항소심 가면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대법원 가면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속적 부심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고 오늘 구속적 부심 신청하는 게 7%, 이 중에 15%면은 전체 구속건의 1%가 사정 맞아요. 변경으로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 7%는 이 정도면 사정 변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이게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합의 의무를 어떻게 사정 변경으로 들어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구속적부시라는 그 취지 자체가 예. 구속적부시가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대한 사후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본 적 일종의 있어요, 없어요? 전 없어요. 그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에 대해서 항고가 안 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항고심 통해서 성격이에요, 피의자가 맞아요. 한 번 더 다투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신현희 강남구청장 1년 구형? 네. 22일 선고? 아마 크리스마스 전인데? 구형이 세지요. 이 이제 명예훼손이에요.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죄인데 아,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죄죠. 예. 예. 근데 뭐 빨갱이로 썼었나요? 댓글을 문재인 뭐, 공산주의자 뭐 그런 썼었는데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이런 걸 썼죠. 이게 SNS에. 구형이 1년을 했다는 거는 최소한 집행유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좀 조금 많이 약한 글이라 그러면 벌금 구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실형 8개월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서 제가 1년 했다는 거는 최소 집행유예, 최대 10개월 아니면 8개월에 실형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구형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통상은 한 500 정도 구형을 해요. 500만 원 구형하면 뭐 100만 원 미만 되면 정치 활동이 가능한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뭐 2, 300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그 이상의 행동이라고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쟁점이 뭐냐면요. 사실 이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절대 문재인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유포를 한 거예요. 구청장이. 예. 근데 그 시점이요. 탄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잡히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현희 구청장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 당시에 그 탄핵이 부당하는 것 하다는 걸 좀 알리려 그랬던 거고. 아, 대선이 들어왔으면 더 크게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선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연결이 된 범죄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탄핵 세력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태극기 든 분들 마음의 위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남긴 거지 선거에 개입할 생각은 없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공선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거예요. 근데 탄핵이 부당하다는데 왜 그 글에 탄핵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문재인 얘기만 있어요? 이거 결국 대통령 선거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미 그 야당의 후보는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탄핵이 2010년 3월이면 탄핵되기 한 직전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일자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공소법 위반이냐라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 구형을 1년 했다는 거는 저는 검찰에서 강하게 아니,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선거일정 듭니다. 어떻게 탄핵된 다음에 야당 후보가 됐나요? 아니면은 아니 탄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야당 후보가 되나요? 탄핵이 돼야지. 야당 후보가 되기 뭐, 전이었네. 뭐, 좀 그렇죠. 애매하긴 하네요. 그게 이 그게 사건의 유일하게 쟁점이에요. 쟁점이죠. 애매하네요. 이게. 유일한 쟁점.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이게 공선법 위반이야? 이거는 또 이제 물음표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공선법상의 명예훼손이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센데. 세죠. 그리고 공선법 위반이면은 100만 원 이상이면 그냥 구청장직도 날라가고 근데 공선법은 뭐예요? 공직선거법. 예, 우리 네. 청취자분들한테 네, 네. 알려주죠. 근데 단순 일반 명예훼손이나 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민사.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아,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구청장직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죄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청장직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네, 그렇죠. 이걸 했고 네. 그쪽 디펜스하는 변호사 측에서는 이거는 명예훼손 선거랑 상관없어, 잘못했어. 이거예요. 네. 명예훼손 한 건 맞는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그렇죠. 유포에 의한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아니고 그냥 아니다. 단순 명예훼손이다. 네, 그렇죠. 굳이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데요? 명료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검찰은 말도 안 된다. 설득력은 있으나 내용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시점 어떻게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좀 만나봤잖아요. 저 신현구청 알아요. 예.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뭐 안면은 있는데. 그럼 오늘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요. 상담 심리사 입장에서 심리 상태 분석을 제가 봤을 때 아마 신현희 구청 아이고 갑자기 신현희 전이래. 벌써 전이래. 뭐가 선거도 안 됐는데. 구청장 아, 나가는 거기 구청장. 나가려고요? 신현희 현 구청장. 거길 노리고 있네. 신현희 현 구청장. 뭔가 약간 본인에 대해서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전문용어로 관종. 왜냐하면 신현희 구청장이 구청장 하면서 박원순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맞아요. 물론 서울시의 전반과 강남구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를 수 예. 있어요. 이건 뭐 구룡마을 문제도 그렇고 한전 그 부지 개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종의 말 같은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인이 오르내는 그 길이 유쾌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세련돼야 되고요. 지적이 있어야 되고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신현희 구청장에게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신현희 구청장 다음에 삼선을 노리죠.
벌써 재선구청장이 그렇죠. 삼선 우립니다. 강남구청 어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거 몰라요.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잘 몰라요. 아주 좋은 지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이 민주당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강남구청은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모르죠. 아니요. 갑과 병이 완전 그 그렇긴 자유한국당 한데 쪽이고 을만 의리 이제 신현이니까. 전현희 예. 의원이긴 한데 그래도 강남구청, 서초구청은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예. 그 자유한국당을 뺏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딱 한 명이 가능성이 있어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봉주? 아니요. 그래요. 정치 작업을 김태현 변호사가 예. 귀순한 민주당으로 다음에 와갖고 귀순해서. 나가면은 조금 승산 있지 않을까. 이 칭찬이에요, 뭐예요? 네. 어찌됐건 간에 눈빛 흔들리는 거 봤지? 많이 흔들었어, 많이 흔들었어. 지금 타이도 오늘 그거 하고 왔잖아요. 타이도.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가 있고 예. 자유한국당에서 물갈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현희 구청장이 전이래. 선거한테 안 됐어요. 검찰 법원 때문에 못 나가게 될지 예.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교체를 하게 될지 그거를 저는 분석해. 지켜봐- 자유한국당 내부는 관심 없어요. 예. 법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분석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일반 형사에서 명예훼손으로라도 저는 유죄는 나올 것 같고 구체죠. 벌금형이냐 집행유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벌금형 사안 이상 사안으로 보여요. 집행유예 나오면 이거 그것도 그것도 아웃인데. 네, 저는 일반 그래서- 형법 집행유예, 어허. 공직선거법상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일반 그래서 형법 집행유예 이상, 저는 금고 이상. 예, 무조건 뭐 이거 걸리고. 듣고 계시면 굉장히 죄송한데 예. 신현희 구청장이 내년 강남구청 3선 도전 전 쉽지 않다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럼 불편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어쨌든 마련한 건 맞잖아요. 이게 이제 설사 일반 명예훼손으로 해서 벌금형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다른 선거를 위해서 선거 전략상 교체 다만- 중에 저는 맞다고 다만 봐요. 그 아까 그 판결하면 좀 사과한 거 걸리죠. 처리하면 안 될까요? 예? 신현희 구청장한테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니, 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절대 들을 리가 없고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요. 라디오인데 라디오잖아. 이게 또 다시 올라가잖아 아, 팟캐스트로. 그래요? 네. 절대 몰라요. 이제 저는 뭐- 사과 처리하세요. 예, 교체될 가능성이 그럼 높다고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 봐요. 교체되면 제가 그 자리로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전이래. 자, 아직 세 분 인사하시면 안 돼요. 자, 와일드쇼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제가 진행합니다. 자, 방청 신청은요 문자로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혹은 고릴라나 정치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좌석이 딱 2개 남았습니다. 즉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패널들이 빵빵합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송고기. 이게 뭐죠?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알쓸 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이거 좋아요. 이런 그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백반 옛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돼.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를 함께 하실 분 정철진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철저하고 진솔하게 평론하시는 분. 그렇죠. 담백하게 정철진 담백하게 정말 하려고 철저하고 합니다. 진솔하게. 아하. 저 권애린 SBS 보도국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에린님이네. 안 떠오르시죠? 안 떠올라요. 이름이 어려운 이름이에요. 근데 특이한 이름이에요. 저 항상 좀 네. 느꼈어요. 요즘에야 몰라도 네. 우리 권혜리 기자 때는 L이라는 게 어렸을 그렇죠. 때 진짜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네. 우리 때도 요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뻤어요. L이가 예, 왜냐면 우리 때는 사립학교가 서울시 전역에 한 5-6개밖에 없을 때 사립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금수저에서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를. 근데 한 명이 있었어 우리 반에. 근데 에리가 저는 무슨 사랑이 싹 트는 마을 이런 느낌 같아. 아 사랑했죠요 실제로. 예, 마을 리자에 아니요. 사과꽃 있잖아. 사과 깎는 리자에 사과꽃잎. 사과꽃잎. 네, 사과꽃. 오, 사랑하는 사과꽃은 뭐예요? 그냥 아니, 그건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이 L이를 진짜, 예. 사랑하는 마을로 해석한다는 것도 예. 저 사랑이 특이하네요. 꽃피는 마을. 사랑이 예. 꽃피는 마을. 아니 제가 사랑, 예, 사랑이죠.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님께서 뽑아온 뉴스 주거복지 로드맵 집값 잡을 수 있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호. 일주일 전에 주거복지 로드맵 참 많이 기다렸는데 지난번에 예측했었잖아요. 네. 곧 나온다.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일단 아쉬운 점 뒤로 빼고 예. 먼저 팩트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핵심 내용은 100만 가구 내년부터 5년간 100만 가구를 공급을 공급하겠다.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징은 맞춤형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DJ 노무현 정부는 국민 임대주택,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참 말 많았었죠. 로또로 된.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로드맵은 해보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더라라고 예. 해서 아예 쪼개자. 그러니까 청년층에게 한 30만 원, 기숙사 포함해서 신혼부부에게 20만 원 플러스 7만 원. 그다음에 예. 어르신들에게는 연금형 매입임대. 또 저소득층한테는 주거 급여를 확대해가지고 월세 부담을 덜게 이렇게 약간 쪼갠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정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나 아니면 누군가가 부동산 정책은 핀셋 정책이어야 한다. 네. 규제할 때도 예를 들었고 제가 이제 노원구 사는데 네. 노원구 전체를 규제할 게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투기붐이 일고 있는 동을 규제하고 그렇죠. 나머지 지역은 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야 되는데 이번 김수현인가요? 사회수석. 예, 네. 그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보다도 참여정부에는 좀 뭉뚱그렸는데 이번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이제 일선 취재 기자였었는데 예. 그때 느끼는 부동산 규제책보다 이번에 나올 때 보면 준비는 상당히 많이 했구나. 아, 일선 취재 벼르고- 기자였었어요? 그렇죠. 제가 2선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아쉬웠던 게 있었죠. 당시 노무현 정부 때는 왜냐하면 그때 기자들 부동산 기자들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양도세를 올리면서 예. 또 하나 보유세까지 같이 가면 이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마지막 말라는 거죠. 혈투를 벌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규제를 한쪽을 만약 양도세 세게 때렸다 할 때는 탈출구를 좀 놔주고. 놔줘야 되는데 양쪽을 다 막아놓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강남부터 5년 버티자. 라면서 집값이 오히려 튀게 되는 역효과였는데 5년 버티고 정권 바꾸자.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다 날라간다. 이런 거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하나는 좀 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는 진정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를 열면 투기꾼들은 어차피 먹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규제책을 보면 그때 시행착오들을 많이 좀 보완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감정적으로 치고 감정적이었어요.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그 권혜리 기자님, 네. 이 그 주거복지 로드맵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말씀하신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예. 좀 약간 말 그대로 좀 이렇게 특화가 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특화가 돼 있어서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예. 아까 아쉬운 점은 뒤로 뺀다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얘기들도 나오는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뭐 약간 예. 기준이라든지 뭐 신혼부부의 뭐 수입 부분이라든지 예, 그런 면에서 약간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면들도 있어요. 가령 뭐 이제 두 가지 정도 제가 아쉬운 점 예. 얘기해도 될까요? 하세요. 네. 좋았는데 예. 좀 더 푸는 김에 확 더 시장 쪽으로 풀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가장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신혼 희망타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는 20만 가구를 임대용으로 주고 7만 호 정도는 주변 시세 대비 한 70% 정도로 분양받아서 아예 구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혜를 준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 국토부에서 공개된 한 9가지 지역 이게 신혼 희망타운의 입지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성남도 있고요. 어허. 의왕, 남양주.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 조건을 굉장히 좀 빡빡하게 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소득 100%, 그다음에 맞벌이는 120%. 그러니까 120% 하면은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 7천만 700만 원대죠, 합쳐서. 예. 합쳐서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사이인데 월요. 월 월급이. 500만 원대. 연간으로 연간 7천, 연간 7,000 7천, 8천인데 맞벌이를 하면은 이 정도는 다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안 돼요. 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얘기를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사실 어제도 이게 우리가 맞벌이 하면 예. 보통 예. 부부 합산 700만 원 되지 않나 그래갖고 예, 난타 예, 이걸 조금 난타전이 말씀을 있었어요. 어. 근데 사실 이게 근데 그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픈 죄송한 얘기 아니에요. 아픈 얘기죠. 예. 아픈 얘기긴 한데 사실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 어. 그 도시 소득 예. 도시 주거 소득자 평균을 따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이 벌면 이 정도 이상을 버는 분들도 꽤 계세요. 월 500. 네, 월 월 580 이상. 580. 네, 연간 7천 이상. 근데 이제 이게 맹점이 뭐냐면 그럼 그분들은 안 돼요. 그럼 그 기준에 적합한 분들은 되잖아요, 자격이. 예.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곳들에서 시세 70% 80%라고 해도 거의 6억 원대는 이 지금 나온 곳들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지역은 예. 5억 원, 6억 원대.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막상 원리금 부담 때문에 도전을 못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신혼희망타운이 알짜 좋은 지역을 하고 이게 수익이 아마 580 이상 넘어가게 되면 대상이 안 되고 안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하면 여력이 안 되고 어허. 그럼 누가 이걸 따먹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서 금수저의 자식들 중에서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그래서 소득이 낮은 그러나 일단은 당첨을 받아놓고 이 월 대출금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모님이 달달이 이렇게 빼돌려서 내게 되는 이런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뭐 국민청원도 허점이 나오고 있고요. 보이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정부의 마음을 이해하죠. 이거를 신혼 희망타운인데 뭐 부부 합산 맞벌이 부분 연봉 1억이다 하면 이건 국민들에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지탄을 받으니까 이렇게는 못 지르고 또 이제 애매하게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비집은 틈을 또 치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다는 어떻게 거죠. 돼야 되나? 더 낮췄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저는 약간은 더 높여도 됐었다. 약간 더 높이고. 약간은 사실 더. 이게 그 도시구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평균 맞벌이 소-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덜 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사실 이 정도는 둘이 같이 벌면 꽤 이런 아니 저는 지금 계시니까. 포인트가 그러니까 조금 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놔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맞벌이 부분인데 300, 40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입은 힘들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임대형 신혼부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임대형으로 거고요. 가라. 예. 전 그래도 임대용도 나왔나요? 임대형도 20만 가구가 20만 있습니다. 가구. 예. 그런데 고무적인 거는 공급은 아까 7만 호라 그랬나요? 아니요. 신혼부부에게는 20만 가구는 임대. 20만 7만 호는 임대를 하든지 사든지. 7만 호. 네. 지금 말씀하는 건 7만 호에 대한 그렇죠. 해당이었죠. 그분이죠. 20만 호 임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격 자격 조건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신혼부부에서 좀 좋았던 거는 신혼부부의 그 정의를 예. 기준 5년으로 우리가 많이 잘랐거든요. 예. 이걸 7년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6년, 요즘 애 빨리 7년까지 안 낳잖아요. 신혼이다. 네. 그런 것도 우리 좋았던 것 우리 같아요. 집 같은 경우는 35년을 잡아줘야 되는데 왜요? 지금도 신혼인데. 네. 아 이런 쓸데없는 그 구라 날리는 게 좋다 그런 사람 때문에 제 중독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아그 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조금 낮은 사람은 임대로 가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낮은 사람이 이걸 사버리는 쪽으로 싹 가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네. 받아서. 또- 그래서 이것이 사실 편법 투기의 부동산 재산 증식의 그렇죠. 한 편법이 우리가 올라가 있어요. MB 정부 때 거죠. 그 보금자리 주택을 할 때 시행착오 겪었잖아요. 그럼요. 로또잖아요, 로또. 예. 우리 세금으로 그 로또 맞은 사람은 좋겠지만. 네. 그린벨트 문제? 권혜리 기자님,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사실 이런 이제 택지를 이제 조성하기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죠. 예. 그래서 한 30곳을 하겠다고 하고 이미 9곳은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뭐 당연히 좀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게 투기 바람들이 벌써 좀 세게 불고 있어서 도곡동하고 내곡동 풀면 안 돼요. 그건 다 MP 땅이거든. 못 풀어요. 아, 예. 거기까지 풀면 난리 나죠. 네. 거기 서울의 근데 마지막 문제는 공항 지금 서울에 사실 예. 풀 수 있는 그린벨트가 남은 게 150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네. 굉장히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곡동 얘기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사실 서울과 경기를 풀겠다고 했는데 서울에 별로 남은 그린벨트가 없죠. 없기 때문에 없어요. 거기 예.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정부에서 투기 꼬시는 뭐 기획부동산 같은 데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또 당부를 하나 냈더라고요. 이미 그린벨트 해제 발표한 9지역은 다 항공 2배 촬영까지 다 이상 끝냈다. 올랐어. 예. 예. 거의 3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실거래가 대비 3배가 올랐는데 팔린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아, 당연히 땅 주인들도 그렇죠. 왜냐면 땅 주인이 주인은 안 팔지. 더 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이 투기 세력이라는 게 제가 얼마나 정교하냐면 이제 9곳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30곳 정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100만 원인데 지방에는 안 지을 거라고요. 서울 경기잖아요. 그럼 쫙 놓고 그 기획부동산 하면은 이쪽 이 그린벨트는 무조건 풀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고 하니까 기획부동산들이 미리 선침해라 예. 하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네. 이미 발표한 9군데도 호가가 음. 그 뭐 여름 정도의 실거래가보다 2-3배씩 올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나오지 않은 곳들 게다가 예측지. 예, 서울 경기의 예측지 많지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곳들은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발표가 된 곳들은 이미 정부가 항공 촬영 다 끝났다. 여기 뭐 이른바 알박기 같은 거 하신다고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하면 나중에 보상 못 받는다라고 이제 경고가 나왔지만 예. 그 아직 그냥 그 시장에서 예상만 되는 곳들에서 들썩이는 거는 그또 미리 거의 없게. 일치해요. 여기 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선수들은 아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다가 택지 이제 조성될 저는 이 때가. 와중에 예. 크진 않지만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하고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정보 빼갖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집 뭐 하나 건물 가건물 그러니까 세워놓고. 이 사람들 엄벌에 취해야 돼. 그냥 징역 보내고 한 30년 살려야 돼. 저는 그래서 아예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시간 끌지 해야 돼요. 말고 그린벨트 발톱 딱 그냥 39 그냥 이거는 끝냈으면 진짜 시간 좋겠어. 끌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많이 정책을 할 하죠. 때 오래 손 타면은 맞습니다. 나가긴다. 네, 맞아요. 네. 준비됐으면 팍 쳐야 되는데. 그렇죠. 예. 부동산 투기 부분을 조성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시간을 무한정 주면 네. 초송되죠. 아 우리 시간은 무한정 주면 좋죠. 조성되죠. 하루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숫자를 딱 얘기를 한 걸 보니 이미 다 보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네.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김수현 그 보통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집값 안정될까? 도시 뉴딜 재생 사업에 서울을 왜 뺐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부동산 전문가들은 막 박수를 치더라고. 그렇죠. 이제 서울 집값은 더 오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늘 말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집값을 한 번은 눌러놓고 그러니까 승부를 한 번은 내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갈 나한테 수밖에 없고. 굴복해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공급 정책을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 여기도 좀 정부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제 공급 확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일단 한 번은 부동산을 굴복하고 공급으로 갈 것 같다. 그런 지금 생각을 공급 해봅니다. 확대 정책이 나온 건 아닌가요? 일단 조금이 나왔죠. 나온 거죠. 네, 이제 조금. 조금이 나온 거고 찔끔. 윤곽이 나온 것이고 실은 이번 주거목적 로드맵에서 꼭 필요한 게 다주택자가 아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세제 인센티브를 어떤 걸 줄 건가? 그 얘기 말만 나오고 디테일이 없어요? 그건 이제 연내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아껴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내년 1분기까지가 중요한 변수인 게 예.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내년 3월이 지나게 되면 4월 1일부터 이제 예, 그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이제 또 하나의 집을 팔 중과세. 때 중과가 되고요. 양도세 중과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2년간 안 살더라도 꾸준히 이제 보유를 했다라면 그거에 세제 맞춰 혜택을 받고.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택자, 4주택자 같은 경우에 만약 하나 집을 판다라고 하면 뭐 강남에 이런 분들 거의 한 뭐 7, 8년 갖고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세금 낼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없어지면은 글쎄요, 뭐 4억 5억 그 집값에 따라겠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 이번에 세제 혜택이 나온다면 아예 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정부도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죠. 이제 딱 우리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으면 하고 세수로 끌어내면 나중에 그건 되니까. 나중에 일단 당근을 쭉쭉 준 다음에 다 차면 이제 그 다음부터 세금으로 채찍을 들어가는 이게 딱 되는데 로드맵은 좋아요. 로드맵에서 요번에 빠졌어요. 이게 어떤 보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막판까지 쪼면서 예.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다주택자들을 좀 아니 팔게 해야 돼요. 더 좀 이렇게 압박을 하려는 걸로 안 발표를 했는지 하여간 요안이 나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 조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은 지금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네. 우리 작가님들, PD님들도 당장 실수요자거든요. 네. 집 사해요, 말아해요. 저는 뭐 수차례 얘기했고 우리 봉도사고도 많이 했지만 예. 1분기 예. 저는 뭐 살든 팔든 1분기는 보는 게 맞지 않나. 내년 3월에 양도세 중과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 전에 사실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날 지나서. 그렇죠. 설 지나서 설 지나서. 인센티브 방안 나오고 나서 예. 사람들 다주택자가 집을 던질지 아니면 요 정도면 내가 한번 더 등록하고 사업자로 그래서 등록하고 설 지나서 3월 30일까지 상황을 보시다가 예, 판단하는 게 제가 그리고 보기에는 다주택 맞아요. 이 당근이고 규제든 어쨌든 3월 30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일부는 던질 거예요. 상당히 던지죠. 제가 말했잖아요. 그 장기 보유 특별 보유 공제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상황은 좀 다르죠, 근데. 그렇죠. 근데 양극화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맞아, 것은 다 수도권. 예,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것이고 인천. 또 우리 지방은 또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자, 권혜리 기자가 뽑아온 뉴스 밥반찬이 스낵으로 수출고 효자 김. 네, 저 오늘 김 얘기 좀 갖고 와봤어요. 예. 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늘 밥 먹을 때 그냥 곁들이는 별거 예. 아닌 반찬인데 중국에는 김 안 먹었었어요. 요새는 먹어요. 별그대에서 방송 방영 이후에 네. 그 다음부터 먹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몰랐네. 별그대에서 그 김을 전에도- 먹고 맞아요. 그거? 예, 맞아요. 그 전에도 수출이 꽤 됐었는데. 수출됐었는데 네네. 별그대 이후에 중국에 바람이 확 불면서 네. 롯데 호텔에서 만나면 김 있잖아요. 네네. 한 통을
이 손에 놓고 다니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네. 다녀요.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서양- 그게 서양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개콘에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김 먹을 때인데 개콘은 별그대 이전이거든. 아, 별그대 예. 이전이어서 네네네. 김 먹는 습관이 그때부터 막 생각이 시작했는데 별그대에서 빵 터졌지. 예, 예. 그 후로도 많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예. 전부터도 이렇게 좀 잘 팔렸어요 동북아에서는 우리나라 김이. 근데 요새 김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식품 쪽에 반도체라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도 굉장히 화랑인데 앞으로도 성장 여력이 크고 여러 가지로 좀 고용 창출이나 도움이 많이 돼요. 오. 이게 뭐냐면 진짜 2007년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전에 예. 우리나라 김 수출이 전체 다 해서 6천만 달러였어요. 6천만 달러. 네, 10년 전에. 근데 올해 사실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 이게 달마다 해양수산부에서 예. 그 전달까지의 누적 수산물 수출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11월까지 거가 오늘 나왔어요. 예. 근데 오늘 보면 김이 지금까지 4억 8천만. 그러니까 10년 전에 8배가 연간. 늘었어요? 예, 근데 이제 5억을 당연히 넘겠죠. 12월 되면.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김 수출 전문으로 하는 회사 중에 제일 큰 곳이 예. 그 회사 한 곳의 수출만 7,700만 달러예요. 연간. 와, 네. 김 수출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이 정도로 약간 시장이 커진 게 많지가 않거든요. 없죠.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는 김 많이 먹죠.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김이 인기 있죠. 인기 있죠. 예, 중국에서도 많이 늘고 있죠. 우리나라 고급 김 다 일본으로 가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은 우리 그 워낙 김을 좋아해서 자기네가 생산하는 김도 그 안에서 거의 내수를 거의 하고 우리나라 고급 김 고급 김 다 수입하고. 가져와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커진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서양 그러니까 원래 김이 약간 족발 같은 것처럼 예. 서양 사람들은 아예 안 먹는 이거 먹는 거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원래 예. 김 안 먹었어요. 근데 요새 약간 정말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나 예. 전혀 김을 먹지 않던 쪽에 지역으로도 수출이 많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만 해도 수출국이 19개예요. 그래서 그 왜 유럽 쪽으로 많이 나가나요? 유럽도 많이 나오고 미국도 많이 나오고요. 왜 그 트레이드 조라고 얘기해도 되죠? 트레이드 조 같이 막 미국의 유명한 그런 식품 체인들 예. 이런 데 다 깔려 있어요. 뭐 월마트 이런 곳에 다 김이 들어갑니다. 아, 이태리 나폴리 갖고 그 김 양식을 할까? 근데 우리나라가 김 재배하는데 되게 좋고 올해 예. 7월에 코덱스라고 그 전 세계 식품 규격을 정하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나라 김이 기준이 됐어요. 아. 그래서 공식 명칭도 근데 이게 김. 아니요. 근데 기왕이면 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정부에서 그냥 레이버 프로덕트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공식 명칭. 레이버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제 김 부산물, 김 생산품 이런. 그러니까 김치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김은 김이라고 안 올렸느냐. 김치는 김치를 올렸는데. 그렇죠. 근데 김치는 우리나라에서만 원래 생산이 됐고 그거를 일본 애들이 먹는 건데 김은 이제 서양 애들은 사실 놀이로 많이 알거든요. 우리나라 김 과자 사 먹으면서도 놀이로 알아요. 근데 놀이로? 놀이 맞기 할 때 놀이. 놀이가 일본어로 일본말. 김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거는 일본도 김을 먹고 우리도 김을 먹고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가 그 식품규격위원회 기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레이버 프로덕트 쪽으로 올려서 우리나라 김이 표준 채택이 됐어요. 아.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김은 파래나 매생이 같은 거 섞어서 만들거든요. 예. 그런 거라든가 우리나라 김에 기름 넣는 정도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김 양식하는 그게 딱 그 세계 표준이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이게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으로 되게 요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유명 연예인들도 할리우드나 이런 데 연예인들도 김 먹는 모습 같은 거 많이 보이고 저도 사실 집에서 혼자 술 먹을 때는 조미김 이렇게 세 술 드시지 통씩 마세요. 혼술할 때. 네, 혼술할 때. 근데 혼술 그거 해봤자 그 조미김 3통 뜯어도 100칼로리 안 되거든요. 네, 그 소금도 있고 한데 약간 그런 다이어트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게 다음 이 우리 비즈니스. 그 한국 그 음식이 보이는 게 한 3, 4년 전서부터 김밥집이 확 활성화됐다가 네. 3, 4년 전서부터 죽어요 다시. 네. 그러면서 김밥 고급화가 돼 백화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체인도 고급화되고. 체인도 고급화됐고 김 무슨 티처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김밥이 이 전 세계 지금 김밥을 하게 되면 일본 애들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에 이제 막기라고 하는. 그렇죠. 네, 맞기. 야, 이
김밥.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건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이 가능해요. 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큰 그 김에서 거기도 그러니까 거의 전체 직원이 그 공장 직원까지 한 4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럼 우리나라 해류, 수온 이런 게 딱 적합한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 쪽은 약간 한데 그러니까 조금 추운 데서 나오는 김이고 예. 사실 좀 따뜻한 데에서는 또 거기 김이 나오긴 한데요. 어, 근데 우리가 워낙 그렇겠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 재배나 양식 노하우가 워낙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요새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도 김 하는데. 재배를 조금씩 시작을 해요. 아, 근데 일단 안 되지. 제도가 전혀 안 돼 있고 거기도 이제 사실 공무원들 몇 년 걸리잖아요. 제도 만들어지면. 게다가 아예 재배 기술은 전혀 없다시피 하니까 이건 당분간 계속 노른자 우리가 아니, 할 수 있는 노른자 김에 산업이라는 거죠. 김밥에 전통 있는 게 우리 옛날에 기차 타면 두리번 김밥이요 김밥 그런 노래 몰라요? 그런 노래 잘 알고 있고 멕시칸 요리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큰일 났어요. 또. 인사하셔야 돼요. 네. 끝났어요. 아, 네. 아 벌써. 네.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같이 저는 뵙겠습니다. 네, 저는 광고 듣고 갑니다.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뭐 국제사회와 좀 다리를 놓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그 방북 논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구테우스 사무처장,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이요. 아, 사무차장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무차장 이름은 네 제프리 펠트먼입니다. 예, 제프리 펠트만. 근데 왜 이렇게 이름들을 어렵게 만들어? 그분들 입장에선 저희 이름이 어렵겠죠. 그래요? 네. 봉주로는 불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건 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곧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방문하는 길이 열리게 되면 대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기대감을 기대가. 가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진통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네, 오늘 완전 새벽이죠. 한 12시 예. 넘어서 통과가 됐는데요. 어허. 그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490조 원보다 1,374억 8천만 원 감소한 428조 8,339억 원이라고 하고요. 어바웃 428조요. 네네. 근데 이 예산안에는 이 도로를 깔거나 이 건물을 짓는 SOC 예산,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확 늘고 복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었습니다. 아, 마지막 그 기수 조정할 때 누구 빼고 하면서 그랬던 네, 이른바 이제 쪽지 예산, 네, 쪽지 뭐 예산. 요새는 카통 예산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형님 예산, 네, 예, 네. 반사형통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만사형통 형님 예산, 포항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예. 늘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나중에 보니까 순실 예산, 네, 그랬었죠. 윤회 예산.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어쨌거나 뭐 의원들의 뭐 지역구 챙기기 예산들이 좀 예. 많이 늘어났던. 마지막에 뭐 것 SOC 같고.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요구도 계속 있었고요. 네. 뭐 어쨌거나 뭐 예산안을 계속 반대하면서 뭐 자기 지역구 예산을 계속 챙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결국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죠. 표결에 불참을 했죠.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도 엄청나게 뭐 본인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뭐 나누다가 예. 아니 그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본회의를 연기를 시켰었거든요. 예. 본회의를 연기를 계속 시켰는데 자기들이 뭐 보이콧을 하기로 본회의 보이콧을 하기로 결정을 딱 해놓고 네, 본회의가 열리니까 왜 우리 없이 하느냐라고 몰려가서 항의를 하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좀 일관성 있어야지 항의를 하려고 해도. 그렇죠. 약간 좀 총극에 가까운 예. 행위죠.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막으려면 제대로 막든지 아니면 그 협의를 하면서 좀 조정을 하려면 조정을 하든지. 네, 도대체 완전- 입장이 뭐냐? 완전 사실 뭐 지도부의 뭐 지도력이 뭐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 게 이 예산안이 어제만 해도 예. 네, 뭐 새누리당, 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국민의당, 새누리당 없어졌어. 아 그렇죠, 자유한국당이죠. 예. 이 3당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자기 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예산안을 미실야합이라고. 아니 네, 근데 의원들이 합의하면서도 외치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유한국당 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무원 인상 문제, 네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임금 보존하는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네. 인상에 따른 일자리 무슨 활성 어쩌고저쩌고 해죠 그 명목이. 네, 그 예산들이 있었죠. 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유보라는 네. 입장을 갖고 갔기 때문에 유보했었는데 가서 의총서 결론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줘도. 네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방어할 건지 아니면
빠질 건지 분명히 입장을 취해야죠. 네, 뭐 정확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었다. 네, 어쨌건 이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의 이런 그 불참으로 인해서 예. 뭐 언론에서는 좀 자유한국당이 불참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졌다. 만약에 참여를 해서 표결을 했으면은 그게 부결이 됐을 텐데, 오. 네, 뭐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결이 되진 않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국민의당하고 뭐 다른 의원, 다른 이제 예. 네 당에서 바른정당 네, 그쪽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들어가서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으면은 그 세제 개편안은 부결이 됐을 거다 이렇게 분석이 법인세 나오더라고요. 인상. 네. 법인세 22%에서 25%를 올리는.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제한적으로 묶어놓긴 했는데. 기업이 77개 기업밖에 안 되더라고요. 3천억 이상이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사찰 지시 이러고도 우병우가 빠져나가나 봐야죠. 그러게요. 그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네, 이런 보도인데요. 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말 그 국정원 측에 정부 시책의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딱 시한을 열흘 줬대요. 네. 열흘 동안 감사하라고. 네, 열을 주고 이제 집중 사찰할 것을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때 상황을 돌아보면은 그 누리과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 누리과정 논란. 네, 그러니까 정부와 이제 교육감들 사이에 그렇죠. 그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누리과정 전액 다 지원하겠다라고 한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죠. 공약이었거든요. 네, 공약인데 그거를 은근슬쩍 지역 교육감들한테 떠넘겼고, 그렇죠. 네, 지역 교육감들은 돈이 날벼락을 없으니. 맞은 예. 셈이었죠. 그래서 어쨌건 뭐 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시국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허. 근데 이때 교육부가 이 교사들을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이 교육감들이 징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실 분 누구신가 이분이?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정상근. 근데 왜 상근인데 비상근이에요? 가끔씩은. 네, 그래도 월수금에는 네, 상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뭐 그에 응답을 해요. 아, 남의 네.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다음서부터 결근 못 나오게. 자, 신미애님, 봉도사님 뒤쪽 포스터 멋있어요. 땡큐.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공개 방송 포스터입니다. 자, 샵 1035 문자나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신청하시면 개별 연락드리고요. 지금 이제 다 찼어요. 딱 두 석 남았습니다. 마케팅 기법. 네. 근데 진짜 두 석 남았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근데 이제 앞에 신청한 분들이 또 취소할 수도 있어요. 계속 두 석이 남는 거야. 두 석. 아, 매일매일 두 석. 네, 매일매일 두 석.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러다가 느긋하게 신청 안 하시면 다음 주거든요. 네. 그럼 못 와요.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진짜 다음 두 석이 주나? 남아 있는지. 다음 주에요? 다음 주 같은데요? 이번 주 아니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광고를 했지 우리가? 아유, 자석도 없는데. 자, 뉴스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네.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네. 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어제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어요? 네, 방문했어요. 어허. 어제 들어갔습니다. 네,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은 네, 북한의 초청에 유엔이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북한 초청했어요? 네, 북한이 9월에 초청했다고. 예.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응답을 하면서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 2011년 10월에 그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의 방북 이후 유엔 고위급 인사의 방문은 6년 만에. 네, 이라고 하고요. 예. 이게 3박 4일 일정인데요. 음. 그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면담을 하고 예. 그 북한에 파견된 유엔 관계자를 만나는 네, 그런 일정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 북한에 파견된 유엔 관계자가 있나 보죠? 네, 유엔 관계자도 있고요. 그 뭐 다른 국제 기구들 있잖아요.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뭐 이런 국제 대사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독일 대사관들도 있고. 많죠. 예. 네. 하여튼 근데 유엔 관계자들을 좀 만나고 그런 음. 일정을 소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김해 네. 인제대학교 통일학과 박사과정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 거기 진희관 교수는 통일학부 교수니까 공식적으로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전 노동신문을 계속 봐요. 네. 그런데 그분이 북한 사정을 아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요.
그 북한 평양에 주재 있는 대사관들이 네, 대사들이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평양 사정을 쫙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갈고 있는 북한 소식이 제일 정확한 소식이에요. 그걸 보면 네. 또 우리 교수님이 학생에게 쫙 네. 정리해서 날마다 보고를 해요. 근데 보통 언론들은 이 북한 정보를 탈북자들에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휴밋. 네, 그렇죠. 뭐 굉장히 오보가 많은 상황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사관들 통하면 정확하죠. 아무래도 그 현장에 예, 있으니까요. 예. 네, 글은 못 써도 글은 잠깐 써도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네, 이제 이번 유엔 사무차장 방문한 걸 같이 찍은 사진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런 거 처음 알았죠. 네. 이런 걸 팔로우를 취재하는 팔로우를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네. 걸 취재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이 펠트만 차장은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추측컨대 추측컨대 아마 북한이 최근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예. 15호를 발사를 해서 완성. 네, 또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공언을 한 상태여서 음.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그 펠트만 차장은 그 한국 정부 당국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미국 행정부와도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또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이제 예.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그 방북에 앞서서 그 리바오둥 외교부 예. 부부장을 만나서 이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얘기 그러니까 북한 핵 관련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은 낮겠죠. 예. 네. 그리고 유엔에서 네.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일체의 도발은 하지 말자. 휴전을 하자. 네, 그 결의를 했죠. 그리고 또 유엔에서 또 안보리 제재가 뭐 추가적으로 있을지 여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ICBM 문제 때문에.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극적 대화 분위기, 북미 간 대화가 열릴 것이다라고 전망한 사람이 있던데. 오히려 북한이 뭐 ICBM을 쐈지만 대화 분위기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험의 끝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이제. 북한이 딱 끝났다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무장이 완성이 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뭐 실험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끝을 분석을 하는 영어로 분들도 끝을 있고요. 영어로 end라 그러잖아요. 네. end는 end도 되지만 and도 되거든요. 아, 네네. 끝났다고 하면서 다시 대화가 된다. end.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얘기하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가려고요. 예. 페이스로 가세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좀 삐딱하게 앉아 계신데 상당히 건방져 보이시는데. 살쪄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밥값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 유엔에서 그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곧 들어갈 거다. 중재를 맡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었나 봐요. 그래서입니다. 요게 맞아요. 그 전북 교육감도 그렇고 요게 몇 년도인가요? 그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사찰 지시한 게 2015년인가요? 16년이요. 지난해 3월 말입니다. 지난해 3월 말. 네네. 아 그때 몇 개월 뒤면 이제 자기 운명에 기우는 걸 모르고 이렇게 인간들이 그 한치 앞을 못 본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진보 교육감들의 뭐 정책에 반대를 하면 그냥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뒷조사를 시켜서 사찰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져온 국정원의 정보가 이랬다고 합니다. 예. 그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인사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해당 교육감과 친분 있는 단체의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공개가 되기도 좀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뭐 결국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게 예를 들어 전교 출신 그 교사에 네. 교육청 그 고용할 때 정식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성향이 문제가 있다? 사상과 네. 사상의 자유. 네, 그거는 이제 헌법에 보장된 그렇죠.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은 뭐 어떻게 뭐 어떤 사례를 딱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이게 너무 범위가 가서 이상하잖아요.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뭐 너는 교육감을 친이냐 반이냐. 그렇죠. 네. 근데 교육청 직원한테 가가지고 뭐 교육감 지지하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지지를 하시겠죠. 뭐 어쨌건 뭐 그렇고요. 그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은 과학기술계 인사들까지 마구잡이로 뒤조사한 정황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고도 그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우병우 기각시키는 사람들 이 진짜 영장 전담 판사들 매번 아주 우리 가족보다도 이름을 더 외웠어 이제. 예? 권순호, 오민석,
강영부영. 아, 그건 이름도 잘 못해요. 네, 강부영 판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네. 그 어쨌거나 이 과학기술계 인사들까지 뒷조사를 한 거는 그 예.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김대중 정권 장관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에 좌파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으로 일종의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건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었던 건데 김명자 장관이었죠. 네네. 예.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고용부 바리케이트 피의자 신분 수사 착수 이게 뭐예요? 네, 그 파리바게트. 바리케이트. 네, 바리케이트를 시정하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고용노동부가 이제 파리바게트에 예. 칼을 빼든 건데요. 그 어허. 5일이 불법 파견 시정 기한이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트에. 근데 이 기한을 파리바게트가 넘겼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를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는 한편 네,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네, 파리바게트는 앞서 4일에 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그 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시간을 줬고 또 자꾸 이제 파리바게트가 합작사를 통해서 고용을 하려고 이게 약간 좀 꼼수라고 할까요?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파리바게트는 뭐 지금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끝으로 정상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잘 가세요. 잘 저는 있어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수요일마다 오는 시간 3변시대. 자, 법조인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법조 뉴스를 들여다보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화개장터 네, 백제 출신 박지훈입니다. 예. 아, 백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예. 대구 출신. 아, 출신은 백제 아니잖아요. 뭐 출신만 그런 거고 마음은 예. 다 글로 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출신이에요. 마음 출신. 서동이에요. 제가- 서동요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백제로 넘어오는 과정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급격히 넘어왔어요. 근데 급격히. 무척 오래된 줄 알았더니 아, 최근이더만. 급격히 넘어왔다니까. 그 얘기 듣고 백제 제가 넘었어요. 뭐 참고로 뭐 원하신다면 제가 뭐 아니, 그래서 과거의 예. 누구야? 저 박지훈. 박지훈 변호사의 발언들을 제가 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급격히 넘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럼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도대체 뭐야?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발언들. 저는 뭐 정치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닐 뿐더러 예.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많이 넘어왔어요. 그 사람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이번 국정농단 와중에 넘어왔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오.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TK 쪽에서도 많이 이게 이제 나라냐 그러면서 난 날았다 그러고. 날았다. 그래서 저쪽 이쪽으로 날았다 이래 돼 버렸습니다. 급격하게. 네. 예. 자, 김정희님 팟캐스트로 듣다가 처음으로 본방 사수해요. 개콘보다 더 우스운 한국 정치 언제쯤 국민 기대에 부응할까요? 봉도사님 국회 재입성하지 마시고 방송으로 국민의 정치 감각 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쩜 제 마음이 이렇게 아주 어제 그 뉴스에 따라서 쫙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을까? 뉴스에서는 뭐 정치인 복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막 박수를 치고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좋아갖고. 자, 김기옥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저번 주는 머리가 겸손하더니 오늘은 거만해 주셨네. 크크 방송하셨나 아침에 저번 주에 미사일 때문에 예. 그 방송이 취소됐고요. 다 취소됐고. 오늘은 2개 하고 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님. 네. 검찰 출석하면서 9시 56분. 예를 들어서 밀리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최경환 의원의 백업 세력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현수 기조실장의 진술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유념 있게 본 진술은 뭐냐면 돈을 줬는데 어디서 줬습니까? 한강 고수부지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청와대 경제부총리 담벼락에서. 청와대 담벼락도 아니고 집무실이죠. 집무실 가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밤에 줬습니다라고 하면 그 알 수가 없어요. 한강 고수부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집무실에 정지했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저는 경제부총리 집무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집무실 가서 나 최경환 만나러 왔어. 그럼 들어보내면 안 됩니까? 되죠. 안 된다고요. 그리고 방문자 사전 기록이 약속 있죠. 그렇죠. 네. 방문자 기록이 다 있고 그 청사에는 곳곳에 CCTV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방문 앞까지 나름대로 경비치자가 완전히 돼 있고 지금 친구가 다 나왔다. 그렇죠. 100%죠. 방면호급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지금 경제부총리 누구예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누구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몇 년치 방문 기록들, CCTV 기록들 아마 다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수 기조실장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 진실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방문 기록들 검찰에 가지고 있을 거고 예. 반대로 이현수 기조실장이 전 기조를 거짓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어렵죠.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방문 기록 봅시다. 봅시다. CCTV 봅시다. 그렇죠. 그럼 아니 왔다 거짓말이에요. 갔어. 왔다 예. 갔는데도 그렇게 왔다 갔는데도 예를 들어갖고 예.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뭐 보좌관들이 계속 있었어 그렇죠. 같이. 예. 그래서 오. 그거를 진위를 밝히는 거는 그리 어렵지 어려운 일이 않아. 아닐 거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은 것이 만약에 입증이 돼가는 예. 단계라고 하면 아마 최경환 의원 측에서는 2단계 대가성 부인하고 아마 기소를 정치자금법으로 맞추는 정치자금법으로 전략을 하려고. 쓰겠죠. 그렇지. 항상 모든 정치를 그렇죠. 하듯이.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뇌물보다는 아마 정치자금법 형태로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싶어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대가성이 그러니까 대가성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게 날아갈 가능. 왜냐하면 대가성 입증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정권법이라고 해도 이 사안 자체는 큰 사안이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정치자금법으로 돌리는 게 희망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진술들이 정치자금법으로 돌리기 힘든 사안이에요. 완전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아니 그냥 국정원 특활비를 지금 그 당시에 막 깎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예산 날라가면 안 되니까 돈 갖다 주고 예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홀딩 시켜봐. 아, 그건 이걸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불법 지금 정치하면 보니까 어떻게 되지? 그게 아닌가 보네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진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경환 의원이 살아난 방법 딱 한 개예요. 배달 사고. 근데 배달소는 이현수가 두 명이 같이 그러니까 갔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이현수가 혼자 갔으면 아니 나는 받은 적 없어요. 예. 아니 뭐 이현수 혼자 와서 얘기만 하다 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같이 간 국정원- 사람까지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대비해 갖고 같이 간단 자신들끼리 말이에요. 네. 보험을 들어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추가했던 그 집무실이라는 게 거의 카운터 퍼치고 그렇죠. 그 전에 나와 있는 진술들하고 이거하고 딱 결합이 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조사 길지 않아요. 또 얘기를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아마 조사가 빨리 끝날 거예요. 예. 이게 뇌물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공소장 기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장소가 또 애매해요. 예. 예전에 홍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승모가 여기 줬다 그러다가 주차장에 줬다 그러다가 장소가 헷갈리는데 이거는 예. 시간, 장소, 결제 시간 다 맡았고요. 사람 막 딱 둘이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부터 방법까지 뭐 100% 확실합니다. 이거 더 조사할 것도 없어요. 공소장 쓰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는. 공소장이 뭐 아예 써져 있는 기고 뭐 정치자금법을 갈 가능성도 그거는 변호인의 전략인 거고 전략. 뇌물죄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자정 전에 끝납니다. 끝난다고 봐야 되고 그 만약 안 이후에 끝나면? 안 끝나면 제가 그거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책임져가 그래 끝나고 열람 조사 시간은 많이 길릴 수 예.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많이 낙담을 한다 그러면 정말 신병 확보 차원에서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돌려보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자정에는 안 끝나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좀 어제 그 최경환 다른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네. 뭐 LIG 손보를 뭐 KB에서 인수하는데 어째 됐네 어째 됐네. 뭘 아직 언론 보도니까 그에 대해서 네. 진위 여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검찰이 그런 것들까지도 조사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사는 더 길어질 수 있죠. 시간은.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한 이력 갖고만 지금 그렇죠. 그 조사를 하지만 롯데도 있잖아요. 그 뒤에 참 사실-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작년에 롯데로 시작했어요. 롯데로. 그렇죠. 원래. 작년 롯데. 근데 그 얘기 나오다 스물스물 없어졌잖아요. 아시아투데이인가 어디에서 예. 실명으로 썼다가 50억 그렇죠. 받았다 어쩌다. 그 이제 그런 것들까지 오늘 아마 근데 예. 그 부분은 조사대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단서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신병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진행을 길게 하겠다는 된다면 거죠. 그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길게 아니 된다면. 근데 일단은 그 별건 수사는 원래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하고 1억을 갖고 기소해서 구속이 되면 그때 이제 추가로 네, 추가로 그렇게 조사해서 하면 나오면 되지. 추가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게 얘를 그런 갖고 것들이 혹시 입증이 된다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 당선되니까 축하한다고 갖다 뭐 돈 준 경우 아니, 지금 그게- 검찰 조사에 성실임에서 저희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분은 법조인은 아니죠. 네. 이분은 검찰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 전에는 제가 알 거의 거 없죠. 없을걸요. 경제통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었지 아하. 제대로 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아하.
제대로 이번에도 들어가셨나? 네,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예. 처음이에요, 처음. 왜냐하면 이 11월달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뭐 청와대 상납됐다가 나오면서 예. 쓱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최경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이현수 기조실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줬는데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혼자 준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예. 이병기 원장은 아유 이현수 실장은 저 배달 그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문서에도 있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나와라 그 얘기를 하니까 최경환이 처음에 그랬죠.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건 빼고 최경환 의원까지 가고 다른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이제 사실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런 상황에 사실 어제 저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제였잖아요. 예. 어제였는데 그 예산안 그 본회의 표결에 지도부에서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지도부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증거 관계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여론도 등을 돌렸고 아하. 거기서 더 심한 거 본인의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연소멸중. 소멸중이다. 검찰이 자연소멸 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둘이 친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송환종 1억. 둘 다 1억 가지고. 네, 그래서 김태현 빵 터졌어. 하여튼 모든 여건.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탄국회도 안 한다 그러고 예. 거기다 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8일까지니까 그렇죠. 버텨봐야 의미도 없고 예.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조사가 최경환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아는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아, 사실은 조사 받는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변호사도 받기 전에 힘들지만 헬스케졌다며요. 근데 많이 헬쑥해졌고. 박지원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가 더 헬스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특활비 예산 증액을 부탁을 하면서 1억을 갖다 주면서 그 특활비에서 빼서 1억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증거는 지금 확실해요. 이병기, 이현수, 부하 직원까지 예. 모두 빼고 받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특가법 그렇죠. 적용되면 10년 예, 이상입니다. 특가법상에. 저는 이 사건 오늘 최경환 의원은 새벽 정도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어. 아니 지금 뭐 얼굴이 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보내줬다가는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혐의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영장은 사전청 영장을 내는 것보다는 긴급 체포를 통해서 새벽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요? 예. 저는 긴급 체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왜 누구죠? 저기 전병훈 의원 보좌관이 예. 그 출두해서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친 거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풀어줬잖아요. 네. 그 전례가 있으니까 검찰은 괜한 아니면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은 돌려 보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부담스럽지 않게 체포 구속 동의안 상관없이 그냥 영장을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 구속영장의 단계로 가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이 법원의 흐름들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예전만큼 발부를 좀 안 해주는 추세로 그렇죠. 바뀐 건 예. 맞아요. 발부해줘도 풀어주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사안을 안 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전병헌 전 수석도 재청구의 형태로 갈 거고 LG 때문에. 예, 법원에서 기각될 땐 기각되더라도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아마 구속영장을 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실제 발부는 뭐 법원에서 손에 공을 남기더라도요. 저기 최경환 의원이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백성호 변호사도 지적을 했듯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현역 배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들어갈 때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뒤엔 당이 있어 이거거든요. 내 뒤엔 당이 있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을 몰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살고 나가더라도 제기할 수 있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막론하고 유죄 무죄 막론하고 끝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정권의 희생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억울하게 징역 산 사람. 그렇죠. 다 억울하게 돈에 관한 문제는 다 그래요. 그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최경환은 다르죠. 지금 일단 당 지도부가 등을 돌린 사람이고 예.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차도산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금 3주째 씁니다. 예. 최근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차도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은 본인을 지금 백업을 해줄 세력이 지금 전무하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초에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당 그 원내 사령탑을 장악하고 그 다음부터 홍준표 대표가